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말하죠. 가족이란 존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세상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지만 어떤 가족은 서로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가족은 아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기도 하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낯선 땅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하죠. 저는 오늘 제 뿌리를 찾기 위해 먼 타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겪어야 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6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는데 그때까지의 기억은 대부분 보육원에서의 기억뿐이었어요. 보육원에 있던 날들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하고 시각적인 기억보단 분위기나 감각만 남아 있었어요.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있던 작은 체구의 아이들, 누군가 울면 다 같이 따라 울던 소리들, 매일같이 보던 낡은 장난감과 창문 너머로 보이던 회색빛 하늘 같은 것들이요. 제가 80년대생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 입양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이 여전히 입양아 수출 강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당시엔 더했죠. 저 역시 그중 하나였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 백인 부부에 의해 입양이 됐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입양된 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하고 좋기만 했어요. 넓고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 생전 처음 본 커다란 침대, 그리고 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두 사람. 헬로, 마더, 파더밖에 모르던 저는 조금씩 미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고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갔죠. 위로 앞서 입양된 흑인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는 친남매들보다도 더 다정한 사이였어요. 몇 년간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따뜻한 음식도 학교 생활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잘 자라고 말해주는 부모님까지. 하지만 그런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조금씩 다툼이 잦아지던 양부모 두 분은 결국 제가 12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양부는 오빠를, 엄마는 저를 맡기로 했고 아빠와 오빠는 다른 주로 떠나버렸죠. 엄마와 함께 남겨진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바뀔지 그때까진 알지 못했어요. 엄마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혼자 된 삶이 외로웠던 엄마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곧 새로운 남자와 재혼했고 그때부터 저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엄마의 새 남편은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빈정대고 조롱하는가 하면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가면을 쓰지만 집에서는 노골적이었어요. 저를 부를 때 이름 대신 그년, 중국년 같은 말을 썼고 그보다 더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여기엔 다 쓸 수도 없는 말이었죠. 점점 크면서 저는 그것들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게 됐고요. 엄마는 처음엔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말하거나 제가 들을까봐 불안한 눈빛을 보내며 눈치를 줬죠. 하지만 계부는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부가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엄마를 모질게 대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방에 숨어 그 소리를 다 들어야 했죠. 그날 이후 계부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엄마를 약에 찌든 남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돈벌이로 이용한 겁니다. 그 끔찍한 나날들이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엄마는 하루하루 찌들어갔어요. 제가 다가가면 힘없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몰래 우시는 걸 봤어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던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꺼내 마구 입에 집어넣었어요. 깎지 않은 키위,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 크림치즈와 생크림, 심지어 익히지 않은 닭고기까지 마구 입에 쳐넣는 엄마를 보는데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이러지 마. 엄마 제발, 제발. 멍하니 음식들을 입안에 쳐넣던 엄마는 비명에 가까운 제 울음에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밥 먹었니? 뭐 먹을래? 하고 묻더군요. 무언가를 먹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엄마는 갑자기 요리를 시작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엄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엄마를 도울 수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죠. 신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부가 이 동네 지역 보안관들과 너무 친밀하다는 거였죠. 저희가 살던 동네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미국의 이런 곳들엔 제대로 된 경찰 조직이 갖춰져 있지 못한 곳이 많거든요. 제가 살던 마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고한 사실은 곧바로 계부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저는 가장 무서운 협박을 듣게 됐죠. 이게 감히 날 신고해? 또 신고할 거냐? 안 할게요. 절대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미성년자만 지나면 너도 돈 벌어야지. 너도 이제 알만한 나이잖아. 네 애미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네가 처먹는 빵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너도 알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저는 어리석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끔찍한 곳으로 몰아넣을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놈에게 더 지배당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저는 더 고립되어 갔죠. 놈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엄마에게 못된 짓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손을 뻗으려고 했고 엄마는 그것만은 막으려 맞아가면서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러게 왜 그런 놈을 만났는지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는 약했고 그보다 더 약한 저는 엄마를 도울 수 없었어요. 저를 지켜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양부의 연락처는 알 수도 없었고 신고할 곳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끝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방 안에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었죠. 밤이 되면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낮은 목소리, 발소리 하나에도 숨이 막혔어요. 방에 틀어박혀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절망만 쌓여갔어요. 그렇게 전 방치된 채 자랐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엄마도 떠나버린 양부도 지역사회도 그 누구도요. 학교에서도 저는 외톨이였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동양인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더 눈에 띄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대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놀림거리로 삼았어요. 외모를 비하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고 제가 제대로 말도 못 배운 줄 아는지 눈을 찢는 손짓을 하며 엉터리 중국어를 흉내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웃어넘겼죠. 처음엔 말싸움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싸움은 숫자로 결정되더라고요. 저는 혼자였고 그 애들은 무리지어 있었으니 덤벼봤자 지는 싸움이었죠.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웃어넘겼죠. 처음엔 말싸움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싸움은 숫자로 결정되더라고요. 저는 혼자였고 그 애들은 무리지어 있었으니 덤벼봤자 지는 싸움이었죠. 선생님들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돌아갈 집만 있다면, 그곳에 반겨줄 어른만 있다면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전 아니었죠.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늘 반쯤 넋이 나가 있었고 술에 취한 나날들이 늘어갔죠. 계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되어가는데 엄마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엄마는 이미 저를 지켜줄 힘은커녕 본인 하나를 지탱할 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며 저는 18살이 되는 순간 집을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이유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계부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미성년자가 아니게 되면 저를 어떻게든 이용하려 할 거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엔 딱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8살 생일이 되자마자 짐을 챙겼어요.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어디서든 저를 학대할 사람 없는 곳이면 거기가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것. 길거리에서 살아야 할까봐 걱정했지만 운 좋게 숙식이 가능한 베이비시터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시아계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고 특히 부인이 절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같은 아시아인이라 동질감도 들고 아이들도 더 친근해할 거라면서 제 딱한 사정을 알곤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머물라며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도 그리 오래 있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을 참 잘 알아봐요. 그리고 곧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 부부 중 남편 놈이 아기를 돌보다 살짝 잠든 저에게 손을 대려고 한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자고 있던 부인이 달려왔죠. 하지만 부인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제가 날 꼬시려 했다는 자기 남편 말만 믿고는 절 쫓아내더군요. 그 경험으로 저는 큰 배움을 얻었죠. 그 누구도 믿어선 안 되고 믿을 수 없다는 것. 결국 결정적인 순간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18살의 나이에 알게 된 겁니다. 그 집을 나온 이후엔 여기저기를 전전했어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뛰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가게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은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엔 정말 별의별 일이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어떤 사람은 친절했고 어떤 사람은 거칠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를 때리거나 겁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보다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엔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엄마를 두고 나왔다는 죄책감이었죠. 그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지만 계속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돌아가면 저도 엄마처럼 그 남자에게 지배당할 거란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그렇게 갈등하며 지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를 도울 수는 없을까? 저 혼자선 그 남자를 상대할 수 없지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첫 양부였어요. 두 사람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건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해보기로 했어요. 양부의 연락처는 몰랐지만 오빠와는 몰래 몇 번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고 오빠가 어떤 대학에 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학에 전화를 걸어 오빠에게 닿을 수 있었고 오빠를 통해 양부의 목소리를 듣게 됐죠. 오랜만에 듣는 양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양부의 목소리가 떨려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왜 좀 더 일찍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정말 괜찮은 건 맞니? 네, 전 괜찮아요. 그러니 엄마만 부탁해요. 그건 걱정 말아라. 내가 바로 도우마. 그런데 넌 정말 괜찮은 건 맞니?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나에게 와도 된단다. 난 여전히 네 아빠잖아. 전 괜찮아요. 정말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양부 덕에 엄마는 보호소로 옮겨졌어요. 저는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엄마를 두고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아빠와 오빠가 있는 주로 이동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내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죠. 한국에 대한 기억은 제게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나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저곳에 가면 나는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을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부모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가족 찾기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하게 됐죠. 그 후 1년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걸까 싶던 무렵 드디어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이었죠. 그 연락을 받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내 가족이 맞을까? 그 사람들이 진짜 나를 찾고 싶어 했을까? 나를 기억은 할까? 무슨 이유로 나를 버린 걸까? 혹시나 모르고 사는 편이 더 나은 거면 어쩌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결국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였어요. 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였죠. 미국에 살아온 시간이 힘들었던 만큼 한국에서 가족을 찾으면 제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거 없는 희망과 자신감이 솟구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대에 부풀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분명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고 언제든 친부모를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도 했었는데 막상 한국 땅을 밟고 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말을 알아듣고 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길거리 간판 하나조차 읽을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글을 미처 떼지 못하고 간 탓이었죠. 가나다 정도는 알았지만 받침이 들어가면 아주 느리게 더듬더듬 읽어야 했죠.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도 달랐고 거치 문제도 막막했어요. 처음엔 저를 도와줄 단체나 시설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믿고 한국까지 온 가족 찾기 서비스가 모조리 사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을 때도 너무나 친절했고 믿음이 갔거든요.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고, DNA 등록을 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외 입양인들을 위해 돕는 기관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 줄 거라고 했죠. 저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부모를 찾을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엔 금방 찾을 것처럼 굴더니 점점 절차 핑계를 대더라고요. 몇 번이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해봤지만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됐어요. 사이트도 사라졌고 담당자 번호도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직접 주소를 찾아가 보고 난 후에야 안 거죠. 거긴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고 저는 된통 사기를 당했다는 걸. 집을 나온 후 몇 년간 일한 돈 대부분을 날려버렸다는 걸. 여기 정말 이 회사가 아니에요? 어디로 옮긴 거 아니고요? 아이고, 또 외국에 입양됐던 분인가 보네. 그놈들 아주 사기꾼이요, 사기꾼. 아,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가짜 주소지를 해놨는지 우리한테 찾아와 오는 입양아들만 지금까지 몇십 명이에요. 아가씨도 당했는 모양이네. 불쌍해서 어째. 저는 한순간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부모를 찾긴커녕 이곳에 제 한 몸 누일 곳도 없었어요. 가진 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죠. 미국에서 버림받고 제 고향이라고 믿고 온 한국에서도 또다시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돌아갈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봤자 처지는 달라지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거기로 가나 여기에 있으나 어차피 무일푼의 혼자인 건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저는 길거리를 전전하며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찜질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그래도 나았어요. 몸을 씻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 머무르기엔 돈이 너무 빠르게 줄었죠. 결국 좁은 고시원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작은 형광등 불빛만 켜고 컵라면을 먹으며 하루를 버텼어요. 먹고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주문 물품을 분류하는 일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어르신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길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쉬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숨도 거칠었고 표정도 좋지 않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힘겹게 숨만 몰아쉬었고 전 할머니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받는 동안 할머니 옆에서 기다렸어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신데 갑작스레 쓰러지신 모양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맙단 말을 계속하셨어요. 할머니의 따님이 다른 지역에서 올 때까지 저는 옆에서 자리를 지키게 됐고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젊은 처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저기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요? 네? 무슨 일인데요? 내가 지금 한복집을 하거든. 잔심부름도 하고 배달 일 좀 도와주고 할 젊은이를 그렇잖아도 찾고 있었는데 나랑 같이 일 안 해볼래요? 원하면 가게 2층에서 숙식을 해도 돼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고시원보단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었고 정 많고 따뜻한 할머니 덕분에 저도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가게 2층에서 3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한국이란 나라에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곳이 낯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고 저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할머니 가게를 나와 작은 원룸 월세방에 살게 됐고 취업 준비도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군데 면접을 받고 결국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가끔 할머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출근하고 가끔 회식 같은 낯선 문화 때문에 괴로워도 하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업무를 시작하려던 찰나 평소엔 절대 저 같은 사원에게 관심을 둘 리 없는 회사 경호팀이 갑자기 제 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저를 왜?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빨리 회장님한테로 모시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회장? 저 같은 평범한 사원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경호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최근에 회사 내부에 좀 큰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연관된 일이었죠. 혹시 그 일 때문인가 싶었어요. 혹시 내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건가? 혹은 더 큰 비리가 있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질문을 해도 경호원들은 묵묵부답이었고 저는 반항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따라 나섰어요. 회사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내내 심장이 뛰더라고요.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감도 함께 높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회사 최고층에 위치한 화장실이었어요. 회의실보다도 넓은 공간, 벽면 가득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있는 한 남자, 회사의 회장,
제가 평소엔 얼굴조차 볼 일이 없던 인물. 회장이 책상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분위기를 파악하려 애썼고 그 순간 회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며 조용히 드디어 찾았구나 내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지면서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현실감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회장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번듯해 보이지만 수십 년 전 나는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고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 아내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처음엔 어떻게든 그것만은 안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컸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아이라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가 저였다고요? 아니, 그걸 저더러 믿으라고요? 아니,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근데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찾으려고 했다. 정말이야.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뿐이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회가 밀려왔어. 하루하루가 공허했다.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더구나. 보육원에서 준 연락처로 전화하자 이미 없는 번호라고 나왔고 그쪽 기관들을 통해 널 찾으려 했지만 어렵게 알아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을 땐 웬 남자가 욕지거리만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들어보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계부인 듯 하더군요. 그때 어떻게든 절 찾으려 했다면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 한 통의 전화가 끝난 후 회장은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몇 년 후에 이미 저는 저 혼자의 힘으로 너무 멀리 떠나버린 상태였고 찾을 길은 더더욱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스스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비록 사기에 속아 부모를 찾겠다는 희망으로 돌아온 거긴 했지만 하지만 놀라운 건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게 순전히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회장도 서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제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왜 제가 앞서 얘기했었죠? 제가 연관된 큰일이 회사 내부에서 있었다고요. 그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희 팀의 과장 중 하나가 저를 유난히 못마땅해 했어요. 처음엔 그냥 신입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신입이니까 이런저런 트집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가 도를 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걸로 사람 면박 주고 제가 해외 바이어와 통화하는 걸 듣곤 외국 살다 왔다고 뻐기는 거냐, 버터를 쳐발랐냐 하며 조롱하고 저는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신입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달랐어요. 저를 깎아내리는 게 습관처럼 보였어요. 기획안을 올려도 이런 수준 낮은 걸 올려? 라며 대놓고 비웃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마치 큰 사고라도 친 것처럼 몰아붙였고요. 그런 놈들 특징 있죠? 일이 잘 될 때는 또 태도가 싹 바뀐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부 자기 공으로 돌렸어요. 제 아이디어였던 것도 제 기획이었던 것도 다 본인 공로로 둔갑했죠. 처음엔 그냥 참고 넘겼지만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걸려봐라 하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방문이 잡혔어요. 그 과장이 직접 가는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저보고 따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과장한테 거래처 대하는 태도를 좀 보고 직접 배우란 이유였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대리인 제가 부장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죠. 거래처에 도착하고 보니 과장은 거래처 사람들과 엄청 친해 보였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일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듯했어요. 회사에선 그렇게 인상을 구기더니 거래처에선 농담 따먹기에 가며 유들유들하게 구는 과장을 보다 저는 그냥 거래처 사무실을 둘러보게 됐죠. 제가 할 일도 마땅히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벽면에 걸린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지사의 전경 사진이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이상하게 울렸어요. 너무 익숙한 주소였거든요. 제가 평생 자란 주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사실대로라면 그곳엔 회사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거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더 넓은 옥수수 밭뿐인 곳이었고 건물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다시 보니 어딘가 조악한 느낌이 나는 게 뭔가 합성 사진 같기도 하고 어디서 포온 사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액자에 주소를 잘못 표시해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저는 다른 자료를 살피는 척하며 회사 미국 지사 연락처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확인했어요. 주소는 확실했습니다. 이거 뭔가 있다 하는 생각이 강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먼저 조용히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해당 주소를 검색해봤어요. 건물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거긴 그냥 농지였어요. 등록된 회사도 없었고 상업시설도 있을 수가 없는 거대한 옥수수밭이었죠. 다음으론 회사 내부의 자료와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들, 물류 배송 기록과 대금 지급서 등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모든 증거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미국 지사를 명목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누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김 과장이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죠. 저는 그 사실을 바로 인사팀에게 알렸어요. 처음엔 의심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감사팀에서 정밀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사실이 드러났어요. 저희 팀 김 과장이 거래처와 짜고 가짜 회사를 만든 뒤 돈을 빼돌린 게 맞았던 거예요. 돈은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 세탁된 뒤 결국 김 과장과 몇몇 거래처 직원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였어요. 그 일로 회사 전체가 한바탕 난리가 났죠. 직원들은 술렁였고 언론에까지 흘러나가기 직전이었어요. 내부에선 감사가, 외부에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 내부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비리 사건을 폭로한 사람이 된 거였고 그 일로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회사 사람들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됐죠. 여기저기서 제가 내부 고발자라며 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눈을 흘기는 사람도 용감하다, 기지가 대단했다 치켜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지긴 했지만 어차피 내부 고발이라는 것도 법적 보호를 받는 시대였으니까 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회장이 저에 대해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인사팀 보고가 들어갔고 거기에 제 신상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회장은 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게 됐던 겁니다. 제가 미국 입양아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김 과장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던 이유가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미네소타주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미네소타주 출신이란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더구나.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야. 성별부터 나이, 입양 시기와 얼굴까지 모든 게. 회장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고 그 후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제 기록을 모조리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입양 보낸 기록, 미국에서의 입양 가정 정보,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했고 결국 제가 자신이 떠나보낸 딸이라는 걸 알아내기에 이르게 된 거죠. 내가 내 친딸을 바로 곁에서 보고 있었단 사실을 깨닫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런 우연을, 아니 필연을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겠니? 그렇게 애타게 찾으려고 했던 아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더구나. 더 믿기지 않는 건 저일 것 같네요. 전 지금 솔직히 너무 황당하거든요. 저는 평생 누군지도 모를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내 뿌리가 어디인지, 내 부모는 누구인지, 왜 나는 버려졌는지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찾고 싶어 했던 그 부모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회장. 아무튼 그쪽이란 사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도저히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저는 친부모를 찾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감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재회가 아니었어요. 그저 반갑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회장은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미안하다 말하며 눈물을 보이는데 그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무너지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죠.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부디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말거라.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겪은 그 시간들, 외롭고 두려웠던 날들, 가족을 그리워하며 가졌던 분노와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어요. 아무리 뒤늦게 후회하면 찾고 싶었다고 해도 결국 저를 버린 건 그였어요. 저는 제 친부라 말하는 회장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라도 아비 노릇을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마. 내게 그런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없겠니? 전 아직 회장님, 그쪽이 제 친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일단 검사부터 해보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해요. 회장은 그러자고 했고 저흰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어요.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99.9999% 일치. 저와 회장은 부녀지간이 맞았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해도 문서로 받아본 결과지는 또 새로웠는지 회장, 아니 제 친부는 한참을 울더군요. 저 역시 묘한 감정을 느꼈고요. 그날 이후 저는 친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떻게 한국에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부는 오열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끔찍한 일들이었다며 친부는 말하면서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떨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정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계부에게 당한 일들은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남자는 철저하고 잔인했어요. 그 집을 나온 후 저는 한 번도 계부를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친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놈을 찾아야겠다. 안 돼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네가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어. 이제 너에겐 내가 있잖니. 이제 넌 이 애비가 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어. 처음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놈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까? 놈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놈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놈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제 엄마처럼 약한 처지에 있는 여자를 꼬드겨 살림을 차리고 그 여자의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듯했죠. 친부의 지시로 움직인 사람들은 몰래 그 남자의 행적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확신 없이 단순한 분노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아이들을 보호소로 옮기기 위해 사회복지기관과 접촉했고 경찰에도 신고했죠. 그리고 결국 계부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놈은 다시는 아이를 키울 수도, 여자를 만나 그들의 삶을 망칠 수도 없게 됐죠. 그렇게 저는 과거의 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음 상대는 해고당한 과장이었어요. 이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횡령한 데에 대한 판결은 난 상태였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놈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작은 비리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비열했던 건 놈이 직장에서 어떤 인간이었느냐는 거였죠. 김 과장 그 인간은 약자를 지독하게 괴롭힌 놈이었어요. 자신보다 직급이 낮거나 힘없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고 특히 여성 직원들에겐 추잡한 말들을 늘어놓기 일쑤였고요. 업무를 핑계로 늦은 시간까지 잡아두는 건 기본, 회식 자리에선 술을 억지로 권했고 싫다고 하면 불이익을 줄 거라고 농담인 척 협박하기도 했죠. 공적인 자리에서도 추잡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저 얼굴이랑 몸매만 착하면 된다라든가 차장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저기 거래처에서 아양 떨고 예쁜 짓을 해야 된다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곤 했죠. 어떤 직원은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너만 조용하면 다 넘어가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냐는 말뿐이었어요.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가해자는 늘 가벼운 농담이라며 넘기고 피해자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짓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근데 그런 놈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업계에서는 경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돈을 빼돌린 전력이 있어도 적당한 회사 하나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절대 놈이 그냥 넘어가게 둘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놈이 저질렀던 갑질과 부당 행위들을 모조리 정리했어요.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접촉했고 놈의 발언과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죠. 이메일, 녹취록, 모든 수집 가능한 문서까지 전부. 일부 직원들은 이미 회사를 떠났지만 그들도 김 과장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어요. 저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전 업계의 놈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놈이 저지른 갑질과 각종 발언을, 직원들에게 했던 부당한 처우, 심지어 거래처와의 뒷거래까지 모든 걸 낱낱이 밝혔어요. 문서와 증언이 확보된 이상 놈은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놈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죠. 그 이름 석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그제야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모두 제 친부가 가진 파워 때문이었죠. 부모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다 보니 적도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간들, 한국에 돌아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꼭 찾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던 존재들이었어요. 바로 저를 속여 돈을 가로챘던 가족 찾기 사기 조직 말이에요. 그놈들은 저 같은 해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접근해 가족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뒤 가짜 정보를 주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속아 돈을 잃었고 가족을 찾을 기회도 빼앗겼어요. 하지만 저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입양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제각각 다른 나라에서 입양돼 각자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젠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고 싶단 마음 하나로 이 조직을 믿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상처만 남았죠. 처음엔 복수심이 들끓었어요. 놈들을 찾아내 박살을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복수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했어요.
저는 친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운영 방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놈들은 세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해외 입양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었죠. 정식 기관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정부 승인 마크까지 달아놓고 전문 상담사들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요. 입양아들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이들은 친절한 상담을 진행했어요. 마치 정말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고 DNA 등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과정이 길어질수록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중간중간 가능성이 높은 가족이 발견됐다는 식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흘렸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거액의 비용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돈을 보내는 순간 모든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이트도 사라졌고 상담원도 사라지고 모든 게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였다는 걸 피해자는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놈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친부가 가진 정보망을 통해 사라진 웹사이트의 도메인 정보를 추적했고 돈이 흘러간 계좌를 분석했어요. 계좌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마치 여러 명이 운영하는 것처럼 나뉘어져 있었고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놈들 중 한 명이 자금 세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돈을 송금했고 그 계좌는 특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렸어요. 놈들은 단순한 인터넷 사기 조직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입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어요. 각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개별 사건처럼 보이게끔 교묘하게 움직였죠. 저는 피해자들과 접촉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 하나둘씩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면서 놈들의 운영 방식과 조직 구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경찰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모은 증거를 넘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놈들의 근거지가 밝혀졌어요. 경찰이 움직였고 조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체포됐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빠르게 덜미를 잡힐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지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도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놈들은 사기 혐의로 모두 법정에 서게 됐고 법정에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족을 찾고 싶었는지, 그 희망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처로 남았는지. 그들이 감옥을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비로소 무언가를 끝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었어요. 이 모든 복수를 끝낸 후 저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계부, 김과장, 그리고 가족 찾기 사기 조직, 제 과거를 짓눌렀던 것들과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갈 필요는 없었어요. 억울하고 분했던 시간들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순간들도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30년이란 시간 동안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아. 이제라도 너한테 모든 걸 주고 싶다고.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줄 수 있어. 이 회사도 내가 가진 돈도 모두. 친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아마도 그에게는 남은 생을 속죄하는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이제라도 딸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다는, 그렇게라도 지난 날을 만회하고 싶다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친부는 저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를 후계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제 삶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개척하고 싶었어요. 대신 저는 다른 걸 원한다고 말했죠. 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요.
저 해외 입양인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고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 우리 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야지. 그렇게 친부의 도움을 받아 저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됐어요. 제가 만든 단체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기관이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단순히 찾아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DNA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죠. 입양아들이 자신의 DNA 정보를 등록하면 한국에 있는 실종자 데이터와 비교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어요. 경찰과 협력했고 관련 기관과도 협업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입양아들의 DNA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출생 기록을 추적하는 일도 했죠. 많은 입양아들이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출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름 석자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과거 병원 기록, 보육원 기록, 행정 데이터를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심리 상담이었어요. 부모를 찾는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찾고 나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만나지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찾고 난 후에도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했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감정까지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입양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하며 지금은 몇 년이 흘렀어요. 저를 가게에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셨던 할머님을 찾아 친부가 살해도 했고 지금도 종종 함께 만나는 사이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친부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어요. 곧바로 완전히 모든 응어리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외로움, 버려졌다는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라도 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녀지간으로서의 관계를 조금씩 쌓아갔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낚시를 갔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됐죠. 지금은 저희 부녀만의 주말 루틴이 됐고요. 그리고 함께 작은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일.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부모를 찾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희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는 저만의 인생을 개척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입양아들이 자기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싶고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뿌듯할 것 같네요. 세상엔 참 많은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게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다시 만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주는 상처는 결코 간단히 치유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에게 더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족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맺어진 가정이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